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NHL의 동향을 정리해보는 NHL 핫앤낫. 이번 회에는 어떤 팀과 선수들이 등장할까요? 또 펜실베니아 라이벌전 관심을 모았던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시즌 첫 대결은 어땠을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이 각각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오지 이글스의 홈에서 연패를 당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두 팀은 이번 주에 리그 선두 사할린을 상대합니다. 제37회 유한철배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고려대학교가 극적인 연장 재역전승으로 연세대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2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24회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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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어제 밤까지 박힘찬 PD가 유한철배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한 밤 12시 넘어서 끝났죠, 어제? 예, 두 경기 모두 연장을 가는 바람에 네. 어지간하더라고요. 굉장히 피로한 상태로 보이는데 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어제 고려대학교 링크에 진짜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 마지막 경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열기 때문에 좀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녹일 순 없더라고요. 그 추위를. 그래도 고려대학교 링크는 춥다. 네. 예, 또 산속에 있고 하니까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전 경기를 촬영을 해서 하이라이트가 계속 업로드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는 계속 그렇게까지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 얘기를 했지만 이로써 네. 국내에서 펼쳐진 경기는 다 담았다는 거. 네. 네. 그냥 뭔가 그런 훈장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에 약간 수집욕이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따가 유한철배 대회 리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볼 텐데 팟빵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플라이카미님, 요즘에 다시 댓글을 자주 주고 계세요. 폴 피핀 실버버그님께 그 하이원 2연승한 거 포스트 시즌 진출에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의 말씀을 주셨고요. 5주년 기념퍽 잘 도착했다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5주년 기념퍽 이렇게 손으로 들고, 요즘 인증샷이 조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퍽을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딱딱하고 묵직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제작한 거는 약간 뭐랄까 실제 경기에 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좀 달라요? 조금 제작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예, 정식적으로 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유럽에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럽도 유명하죠. 예, 그 퍽이 더 알고 있고. 딱딱하고 예, 묵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퍽을 띄우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동호회 운동 하시는 그 경험담, 퍽을 띄우는 게 엄청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는 띄울 줄 압니다. 네. 근데 꼴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꼴리들도 이렇게 퍽 핸들링 할 때 많이 띄워서 보내잖아요. 네.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그리고 SY더맨님도 딱딱하고 그래서 위험하다. 근데 가끔 몸 던져서 슛을 막는 선수들이 있던데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그쵸, 합니다 이게 하셨어요. 100% 센 고무다 보니까 그 슛블럭이 상당히 중요한 아파요. 예, 전술 동작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맞으면은 막 뼈에 금이 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굉장히 항상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분들도 이제 날아오는 퍽들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네. 퍽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고요. SY더맨님이 지난 123회에도 5,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론발드님 댓글 있습니다. 대명이 시즌 초에 사할린 한라 격파했던 기세 유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네요. 플레이오프 국내 3팀 모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사할린 경기에서 고춧가루 좀 뿌려줘서 안양 우승에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하셨어요. 크론발드님이 안양한라 팬이신 것 같습니다. 또 NHL 말씀 주셨는데 디트로이트가
계속 져서 속상하시다고 처방전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손상호 기자님이 그리운 한 주였네요 라고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처방전이 필요한데 손상호 기자님을 필요로 하시는군요. 손상호 기자님 듣고 계신가요?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네, 저기 페이스북 NHL 한국에서도 봅니다. 네. 에서라도 한 말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디트로이트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들어보네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또 있는데요. 김혁 선수 결혼했군요. 전 라이트 한 팬 맞습니다. 크크크.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 한라와 하이원 경기 티켓 주시면 S와이더맨님과 같이 경기 보는 것도 좋습니다. S와이더맨님이 매주 후원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후원이 생각보다 귀찮은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NHL 핫 앤 낫 코너 네이밍 핫 앤 쿨 어떠신지요?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쿨이라는 것은 영미권에서 아주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쿨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취지랑 맞지 않은 것 같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앤 콜드를 많이 쓰죠 보통은. 그런데 저는 그냥 나스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좀 뭐랄까 라임? OT.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탑10 뭐 이런 식으로도 영미권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약간 의미에 그런 좀 상관관계가 있군요. 애너하임과 LA 킹스 경기 보셨나봐요. 우리의 노장 케빈 비엑사 선수가 원펀치로 파이트도 이기고 1대0으로 앞서다가 결국은 슛아웃패 했네요.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원펀치 KO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네. 좀 NHL 쪽을 다루는 뭐 여러 가지 페이지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좀 뭐랄까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덕스 자체가 부상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대단한 거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덕스가 작년에도 12월에 연승을 시작했던 기억으로 12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애너하임 덕스가 한 12월 때 대해서 살아났던 게 저도 작년 재작년 계속 기억이 나요. 재작년이었던가요? 한 크리스마스 이후에 쭉 올라갔던 거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12월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와이더맨님이 사실 저는 한라 홈 경기 시즌권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또 여기에 실버버거님이 제가 티켓이 없어서요. 만일 성사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걸 봐서는 뭔가 한라 티켓 좀 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네, 근데 저희가 이미 다 드려가지고 한라 티켓 남는 게 없나요? 없죠. 지금? 근데 아이스하키 티켓 안 비싸니까 그냥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비를 털어서 네. 한번 모실게요. 어휴, 네. 안양으로 한번 모시겠다고요? 네, 안양으로 모셔서 네. S와이더맨님하고 함께 같이 연말 경기를 네.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S와이더맨님이 받아들이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팟빵 댓글 봤고요. 네이버 댓글로 넘어갑니다. 바이킹님 지난주 녹음 후에 달린 댓글인데 KHL 보이콧 얘기 나와서 NHL에 이어 불안합니다. 하키 올 오브 페임 앞에서 고사라도 지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KHL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났고요. IHF 쪽에서는 이제 뭐 무조건 좀 뭐랄까 장려한다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KHL 안 나오게 된다면은 또 올림픽에 좀 큰 흥행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쪽의 시청자들이 상당 부분 빠지게 된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이제 하키의 질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LHL이 KHL까지 빠지게 된다면 참 더 안 좋은 악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NHL 더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겹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까지 지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NOE0으로 시작하는 아이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시죠. 캐리 프라이스가 비공식적 루머에 휩싸였네요.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애가 있고 현초와 이혼 조정 중이라는. 역시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망가질 리는 없죠. 예전에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프라이스가 뭔가 멘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군요. 프라이스는 옛날부터 사실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2007년에도 사실 뭐 루키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의 뭐랄까 홈에서 팬들에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파트릭 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준 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조금 다른 느낌의 이제 슬럼프 같은 건데 뭐 이런
써주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스포츠를 많이 보신 분, 북미 스포츠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면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일랜더스의 유니폼을 사셨다고 하셨고요. 이번 주 블루제키전, 세네터스전 또 보러 가시는군요. 기대감을 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3점을 딴다면 프로 기대할 만한 것 같고 아니라면 정말 로터리 픽 바래야죠. 하셨네요. 벌써 로터리 픽을 운운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음. 로터리 픽 운운한 단계 정도 되려면은 버펄로 정도의 성적이면 이제 좀 운운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펄로가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플레이오프 출전 이제 확률 뭐 이런 걸 계산해 버펄로는 벌써 0%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 지금 뭐 몬트리올 제 생각은 아직 포기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캐리 프라이스에 대한 또 의견 교환이 쭉 있었어요. 일단은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선수로서 그래도 잘하길 기대한다. 한 팀의 핵심 선수고 역사에 남을 선수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바이킹님도 세이버스전에서 모처럼 멋진 기량 나왔다. 기대감을 표해 주셨고 MAC 맥님 조금 생각이 다르시군요. 몬트리올 역사에는 남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암흑기라 도드라져서 좀 과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2, 3년 전 기량을 앞으로도 3, 4년 더 한다면 모를까 하셨고 또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은 팀이 우승한다면 패트릭 로아 정도 대우는 받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팀이 우승할 가능성은 프라이스가 미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역시 프라이스가 중요한 선수이긴 하네요. 저는 프라이스가 미쳐도 사실 몬트리올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승하기 불가능하다고 어떤 게 더 보거든요. 필요할까요? 뭐 보조 스코어링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몬트리올이 그렇게 딱 단단한 느낌도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공격이 그렇게 뭐 좋은 점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팜에 그러니까 뭐 마이너에서라도 좀 좋은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도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막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좀 몬트리올 같은 좀 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프렌치 케네디언 감독만을 그렇죠. 고집을 한다라든지 좀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좀 요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좀 쓸데없는 고집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팀이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팀이 잘 나갔던 적이 제가 보기 시작한 적으로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몬트리올로는 프라이스가 잘해도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베스트 오브 세븐에서 템파베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팀이?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은 그래도 몬트리올이 최근 10년간 4번이나 디비전 챔피언 했고 2번만 프로 탈락했다. 지금 문제는 우승이 없어서 약간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 교환이 또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WLSD님 댓글인데 지난번 중계 때 이거 비싸다고 그랬는데 바로 접니다. 크크크 제 댓글이었습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제가 그때 우연히 이 댓글을 봐가지고 지난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댓글 쇼온초이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나라로 잠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베가스, 아시아리그 한국 세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 기원합니다. 하셨고 평창은 KHL도 안 온다면 크크크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근데 평창 음악 감독님은 DJ 쿤님으로 확정인가요? 혹시 온더 스포츠에서 들으신 정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뭐 온더 스포츠에서 들은 거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죠? 제가 보도 자료에 나온 걸로 확인한 바로는 일단 개회식 폐회식 음악 감독은 양방원님이라고 하고요. 돈 스파이크님이 뭐 새롭게 음악 감독으로 발탁됐다는 또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병우 음악 감독도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경기도 많고 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문백님 팬심으로 열심히 들었을 뿐인데 선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언비라는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티켓은 제가 직접 못 가더라도 못 가는 이유가 육아 팀원들과 나눠서 꼭 4장 모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이현섭 기자님 NHL 하덴나 너무 재밌습니다.
핫으로 시카고가 언급되는 주가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핫앤낫 반응 좋아요. 예.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언비 지난주에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요. 직접 붙었나요? 네, B팀하고 했습니다. 거기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A팀에 계신 것 같아요, 문백님은. 예, 잘하는 찾아봤는데 혹시나 해서 팀인 거죠, 찾아봤는데 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졌고요. 네, 그랬다고요. 네. 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실력을 많이 키우면 A팀과 네.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동호회 팀이 A 팀이 있고 B 팀이 있고 그렇군요. 거기 한 4부리그 5부리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쇼온초이님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이언비시면 오다가 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육아 화이팅입니다. 저도 어제 조리원 퇴원하고 와이프 좀 재우려고 퇴근 후 분유와 기저귀와 전쟁 중이네요. 참 유부남 아버님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예, 느껴지네요. 동병상련 느껴집니다. 힘내세요. 네. 바이킹님 댓글 보겠습니다. 센스 부진이 길어지네요. 스웨덴 갔다 온 후 6연패라. 듀쉐인 마수거리 했으니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지금 헵스가 콜럼버스전 리드하고 있는데 프라이스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역시 캐리 프라이스 경기를 보시면서 댓글을 주셨네요. 오타와 세네서스 요즘 매우 안 좋습니다. 틀렸어. 올 시즌. 네. 아니요, 아까 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몬트리올한테 그러셨는데 아니요. 오타와는 틀렸어요. 예, 지금 뭐 흐름이 너무 좋지 네. 않고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NO20으로 시작한 아이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답글을 주셨는데 버브로프스키와 프라이스 두 골리의 대결 정말 멋졌다고. 특급 골리 맞대결은 다득점보다 골리 대결이 더 볼만하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댓글에 작년까지 QMJHL에서 뛰던 뒤보아를 참 많이 봤는데 NHL에서 득점하는 거 보니까 뿌듯함이 있네요 하셨어요. 콜럼버스 수비진, 존스, 위렌스키, 머레이 이 셋도 정말 강력하던데 향후 몇 년은 걱정 없을 듯합니다. 하시면서 캐나다에서 지내시는 분 같은데 좋은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립스 팬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립스 팬만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바이킹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이킹님도 그쪽 캐나다 쪽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신 것 같아요. 네, 댓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에고 랩터스도 좋아하는지라. 토론토 랩터스죠. NBA. 네. 토론토에 대해서 뭐 악감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호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보는데. 네. 예. 그렇군요. 또 아르에츠님이 내일 오타와에게 한 번 더 일격을 날려준다면 반등할 것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댓글을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립스 팬들이 몬트리올 쪽에서 뭔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립스 팬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NHL 강성 팬덤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토론토가 워낙 NHL에서 캐나다의 전체로도 인기가 많은 팀인데 뭐 토론토에서는 특히 그렇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타와에서 경기를 하면 온타리오 라이벌인 오타와랑 토론토가 맞붙으면은 오타와의 홈이라고 할지라도 토론토 팬이 더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리고 말씀 주셨죠. 이게 진짜 강성이고 막 팬덤이 정말 이거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팬들 같다라고도 말씀드린 것 같은 네. 예,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미국 스포츠 팬분들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토론토 팬분들 이게 이제 토론토의 그런 강성 팬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예,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알로에츠님도 그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바이킹님이 그런 분일 거란 생각으로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라고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사실 강성 팬들은 문제죠. 예, 뭐 축구로 따져도 당연 뭐 훌리건 같은 사람들도 문제인 거고. 그건 좀 극강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 또 뭐 그렇게 또 일반화를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열정적인 응원은 좋은데 사고는 그렇죠. 없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달아주신 댓글 의견 모두 살펴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124회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서 선물 드려야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들이긴 한데 일단 에스와이더맨님한테는 저희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 알로에츠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예, 그거를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음. 항상 후원해주시고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예. 네. 그리고 크롬발드님께는 저희 안양알라 시계가 있는데, 네, 혹시나 안양알라 팬이시라면은 갖고 계실 수도 있으나, 예. 안양알라 팬이신 것 같아요. 네. 4할링 경기에 고춧가루 좀 뿌려줘서 안양 우승 도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작년에 되게 많이 뿌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네, 만약에 갖고 계시면은 뭐 지인분들 선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에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일산에 사시는 애청자분 피넛 일산님, 네, 하고 이갈릭님 두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피넛 일산님께서는 메일을 주셨고 아직 이갈릭님께서 예, 신혼생활이 바쁘셔서 그런가 신혼여행 갔다가 안 오셨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아직 메일이 없으신데 지지난 회 방송 댓글 남겨주신 거에 제가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예, 확인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갈릭님 듣고 계시다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종합선수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티켓을 모두 보내드리고 그 티켓을 사용한 경기장에서 직접 직관한 인증을 또 남겨주시면은 릴레이 이벤트로 선물을 또 드린다고 했는데 예. 민디37 아이디를 쓰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인증샷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네. 안양알라 평일 경기 그 힘들다는 한번 찾아가기 정말 오지 힘들다는 이글스전을 가셨군요. 네. 평일 경기를 찾아가셔서 직관 인증을 남겨주셨는데 예, 미니37님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알라 캐릭터 키링 열쇠고리를 선물로 다시 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와이더맨님, 크롬발드님 이번 주 상품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민디37님도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의견,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비하인드넷 124회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24회)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는 NHL 핫앤낫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요 코너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출발해 볼까요? 먼저 핫! 지난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팀 선수는 누가 있을지. 핫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니클라스 백스트램과 알렉산드로 오베치킨 하면 또 뭐 하키 팬들 모두 다 아시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두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워싱턴 캐피털스가 핫한 모양이죠. 예, 뭐 워싱턴의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원래 이제 시즌 초반에는 쿠즈네초프 선수와 오베치킨 선수를 같이 묶는 선택을 베리 트로츠 감독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타와전이 이제 그 무렵부터 다시 요 두 선수를 붙였는데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역시나 상당합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붙였는지 몰라 이제 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들이 잘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두 선수들이 이제 오타와전 이후로 백스트랩이 4어시스트, 오베치킨이 5골을 또 몰아넣으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팀이 예. 계속 이제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팀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또 이 두 선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타와는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잡을 법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 중계에서도 중계진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오타와전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긴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 두 상대가 상당히 인상적인 상대를 잡았어요. 이 팀이 어디를 잡았느냐라고 하면은 템파베이 토론토를 잡았습니다. 오. 템파베이 토론토라고 하면은 지금 애틀랜틱 2강이죠. 그런데 이 두 팀을 연파하면서 또 다시금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템파베이는 백업 골리를 내고 잡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애틀랜틱 2강을 잡았던 경기가 백투백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투백 경기에서 또 승점을 4점을 땄거든요. 물론 뭐 지금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워싱턴이 계속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1, 2라인이 지금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 쿠즈네초프와 오시 선수를 묶은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은 워싱턴이 많은 공백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니콜라스 백스트롬과 알렉산드르 오베치킨의 시너지가 분위기를 타면서 워싱턴 캐피털스까지 팀도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세 터닝 포인트가 오타와전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현석 기자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핫!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핫 주인공은 누군가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꼽아봤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아직도 디비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LA가 많이 분위기가 처졌는데 뭐 LA가 오늘 디트로이트를 잡아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LA가 분위기가 많이 처졌어요. 그런데 베이거스는 이건 뭐 멈출 줄 모르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 3강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라이벌리에서 제일 이제 라이벌리라고 언급 드릴 수가 있는 LA, 샌호제, 그다음에 애너하임 이 세 팀을 다 잡았습니다. 베이거스가. 근데 같은 디비전에 소속돼 있죠. 그것도 큽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까지 물리치면서 무려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댈러스와 경기는 0대3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 오늘은 질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지금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이 기세의 중심점에는 조나탄 마르체소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3경기에서 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뽑은 거에 대한 뭐랄까 그 가치를 계속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의 강점은 공격이에요. 득점이 지금 NHL 전체 5위에 선정이 돼 있고 이제 올라 있고요. 19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베이거스 포인트를 예전에 찝어드렸을 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1, 2라인의 경계의 선수인 1, 2라인과 2, 3 라인, 3, 4라인 경계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반올림이 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지금 베이거스는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고비도 계속 왔는데 그렇죠. 다 극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골리 부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비수 뭐 지금 뭐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현재 정규리그 4분의 1 지점을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디비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5경기, 6경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걸 봤는데 추수감사절 기간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때까지 플레이오프 이제 권에 들어간 팀들 있잖아요. 이 팀들이 거의 웬만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8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베이거스 기세라면은 뭐 상당한 기간의 연패가 아닌 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단 첫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낼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행보가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NHL 핫앤낫 핫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를 꼽아봤습니다. 뉴욕 레인저스 이 팀도 요즘 거침없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물론 뭐 오늘 또 지긴 했어요. 이 팀이 오늘 이상하게 오늘 언급드린 팀 하세 꼽았는데 오늘 졌어요. 네, 오늘 졌는데 10월에 레인저스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레인저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감독이 앨런 비니어 감독이 해임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11월에 완전한 반등을 이뤄내면서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고요. 11월 딱 들어가지고 5연승 그리고 2연패를 하긴 했지만 또 4연승을 거두면서 10월에 부진했던 흐름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지금 상당 부분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홈에서 상당히 이 팀이 강력한데 레인저스가 최근 홈에서 8연승을 거두면서 물론 오늘 져서 이제 8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8연승을 거두면서 홈에서 정말 막강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고 이것의 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홈에서 이렇게 막강한 위용이 시즌 끝까지 갔다. 그런데 이제 레인저스가 뭐 와일드카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강하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좀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즌 초반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뉴욕 레인저스가 기대했던 대로
본 모습을 찾는 걸까요? 지금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표는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NHL 핫앤낫 이제 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침울하고 암울했던 팀과 선수는 누가 있었는지 낫 첫 번째 어떤 팀인가요? 오타와 세너터스를 꼽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위로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위로 그냥 못한 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트레이드 이후에 오타와가 2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6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경기에서 8득점 21실점이라는 최악이죠. 거의 뭐 진짜 뭐 약팀의 딱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고 있거든요. 예. 경기당 평균 2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3골 넘게씩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사실상 게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부쉐 감독이 원했던 맷 듀쉐인 선수는 부쉐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의 적응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골 넣긴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아직 적응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거고. 그렇죠. 네. 뭐 한 골 넣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 8경기에서 한 골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이 참 도드라지네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그렇게 막 요즘에는 예전만과 같은 이제 각광을 받는 스탯은 아닙니다만 사실 8경기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스탯은 좋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스탯이에요. 더군다나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보낸 카일 터리스 선수 있지 않습니까? 내슈빌로 보낸 이 선수는 내슈빌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 선수의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내슈빌에서 찾아내면서 내슈빌 스코어 라인이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드 최고의 실패는 벌써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패장은 벌써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네.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거의 뭐 동부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진하게 된다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웨덴 갔다 온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트레이드가 문제였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트레이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없으면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꿨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서도 오타와 세너터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왔었는데 낫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최근 좋지가 않네요. 하대 낫 두 번째 주인공 만나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로 꼽았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도 요즘 상당히 페이스가 좋지 않죠. 예, 초반에 또 이제 필라델피아는 뉴욕 레인저스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죠.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면서 동부 상위권에도 이름을 잠시나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전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팀이 상위권까지는 어렵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잘해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11일 미네소타전을 기점으로 9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타와랑 거의 동급이에요. 그런데 경기는 3경기를 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버팔로 위의 최하위 바로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문제점이 뭐냐면은 역전패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패가 많은 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네소타 이전을 제외하면은 미네소타와의 2경기를 제외하면 6경기에서 그러니까 2경기를 제외한 6경기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했어요. 잠시 후에 있을 경기 리뷰 때도 필라델피아의 그렇죠. 뼈아픈 역전패가 오늘 등장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세너제이전까지 포함해서 미네소타 2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2점 이상 앞선 경기에서도 3번이나 졌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이렇게 득점력이 있는 팀이 이렇게 매번 이제 뭐 2점 차 이상을 앞서고 있더라도 역전당해서 지고 이렇게 된다면 팀 사기에 크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또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연패도 문제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되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네요. 자, NHL 핫앤낫 이제 마지막
낫 세 번째 주인공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요? 에벌랜치의 캡틴 가브리엘 란데스코그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콜로라도의 캡틴이 선정이 됐다면 콜로라도도 요즘 좋지가 않군요. 예, 콜로라도의 분위기도 사실 이제 좀 초반에 거의 최상위급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1위 제 기억에 센트럴 1위도 잠깐 달렸던 적이 그렇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 또 이제 뭐 센트럴 다른 강호들에게 많이 치여서 지금 순위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권 경쟁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캘거리전에서 매튜 카척 선수에게 상당히 위험한 크로스체킹을 범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 결과 4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됐어요. 카척 선수의 자세가 이제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크로스체킹이 위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크로스체킹이 아니라 두 번째 크로스체킹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목 부분을 가격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가격한 그런 좀 거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아주 반반하고 잘생긴 데 비해서 좀 아주 거칠고 이런 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좀 곧잘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한 플레이였어요. 좀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4경기 출장 정지로 적잖은 징계네요. 그렇죠. 좀 징계가 주어지게 됐고요. 콜로라도가 지금 상황이 시즌 초반보다 페이스가 많이 처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팀의 1라인 거의 1라인을 맡고 있는 란데스코그 선수가 4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좀 시즌 중반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좀 중위권 아니 중상위권 싸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센트럴 디비전 팀들이 갑자기 지금 너무 잘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센트럴 최강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센트럴 탑팀 3팀은 다 승점 30점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시카고 뭐 이런 팀들도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친 센트럴에서의 이 레이스를 콜로라도가 물론 4경기 없긴 하지만 이 4경기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궁금하네요. 가브리엘 란데스코그의 4경기 출장 정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콜로라도 애벌랜치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들이오게 됐습니다. NHL 핫앤낫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회 또 NHL 핫앤낫 어떤 내용이 올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NHL 경기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경기는 앞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경기입니다. 예,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경기를 꼽아봤는데 왜 경기를 꼽았냐고 하면은 펜실베니아 라이벌 저는 항상 치열하다. 네. 정말 뭐 치열하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팀 이제 두 팀의 경기인데 이번 시즌은 4차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경기이고요. 정규 시즌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플레이오프에 버금가는 상당히 이제 치열한 경기가 나오기를 유명한 대진입니다. 네, 이날 경기도 상당히 치열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11월 27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올 시즌 첫 대결 경기 오늘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 양 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필라델피아 쪽부터 볼까요?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 그리고 막 강팀 상대로도 나쁘지 않네? 이런 이제 패배를 해도 그렇게 이제 막 맥없이 지는 이런 모습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라인 수비를 맡고 있는 맥도널드 선수라든지가 좀 장기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라드코 구다스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예. 이 경기 전까지 7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흐름 자체는 정말 좋지가 않았죠. 7연패 중인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게 된 필라델피아인데 피츠버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역시 지난 2년 연속 우승팀답지는 않은 올 시즌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빠져나간 이제 체킹라인 센터들의 공백을 좀 메우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 뭐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는 이 정도의
지금 수준인데 예. 공격력 자체는 좋아요. 이제 팀 공격력 9위에 올라 있는데 대량 실점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7점 이상 실점한 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 3경기 정도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7점이 리그 30입니다. 거의 뭐 최하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이제 팀이 좀 파도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이 이제 아주 크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냐면은 연패를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연승으로 금방 만회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선 그렇게 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5할 승률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좋진 않지만 저력은 발휘가 되고 있군요. 예, 지금도 와일드카드에는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예. 최근 이제 경기를 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그로부터 이제 경기 출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뒤에 2연패를 해서 결과적으로 말킨이 없어서 좀 이제 타격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템파베이를 5대2로 잡아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만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대단한 역전 승부가 벌어졌어요. 그 역전 승부의 최후의 승자는 피츠버그였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요. 피츠버그가 괜칠 선수의 골로 앞서갔는데 2피리어드에 3실점을 하면서 1대3으로 끌려갔어요. 예. 하지만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한 40초 만에 2골을 넣으면서 따라잡은 뒤에, 그리고 계속 그 뒤로부터는 아주 피츠버그가 일방적인 페이스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 3분여를 남기고 필라델피아의 미하일 라플 선수가 역습으로 한 골을 딱 넣게 됐어요. 4대3. 그렇죠. 네. 상대방이 턴오버를 유도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이 점수만 잘 지키면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MT의 공격에서 또 동점이 나오고 겐칠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에서 이분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기가 막힌 티빈 슛을 성공을 해가지고 5대4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네요. 와. 1대3으로 뒤지던 경기가 3피리어드 이후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4. 피츠버그의 연장 승리 경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로서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전패에다가 8연패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됐네요. 일단 피츠버그의 승인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츠버그가 이렇게 역전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 꼽아볼까요? 흐름을 잡았을 때 몰아치는 능력, 이거 하나만은 정말 피츠버그가 누구가 빠지든 상관이 없이 좋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실상 지난 플레이오프 2연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이날도 유감없이 발휘가 되면서 필라델피아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페른크비스트 선수 파워플레이 골 이후로부터는 그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의 진영을 완전히 휘저으면서 슈팅을 정말 산더미같이 했거든요. 그 결과 3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피리어드의 분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피리어드 경기 이제 흐름을 잡았을 때 몰아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득점으로 살려내는 능력, 집중력이 문제인데 역시 강팀다운 면모가 또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가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스피드하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템포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선수진을 많이 압박을 했어요. 피츠버그를 보시면은 상당히 스케이팅이 빠른 선수가 많아요. 쉐리도 그렇죠, 러스트도 그렇죠, 겐칠도 그렇죠, 크로스비, 말킨, 캐슬 등등등 해서 스케이팅이 빠른 선수, 하겔린도 있네요. 이렇게 빠른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속도를 비교를 하면 필라델피아의 수비진이 그렇게 스케이팅이 좋지만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점을 살리기가 더욱 쉬웠고요. 어떤 식으로 이점을 살렸냐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피츠버그의 공통적인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수비가 퍽을 먹고 직접 이제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비가 직접 이제 퍽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공격수로 이제 빠른 선수들인
빠른 공격수에게 빠르게 퍽을 넘겨줘요. 그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앞선에 있는 포워드에게 넘겨주는 게 상당히 빠르고 예. 그 결과 그 포워드들이 속도를 활용해서 그대로 지역에 진입을 해버립니다. 상대방 지역에.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공격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을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경기에서도 상당히 이득을 본 장면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승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네요. 네. 최근 NHL도 그렇고 세계 아이스하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스피드하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스피드하키의 대명사 중에 한 팀이 바로 피츠버그임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예, 그 유행을 사실상 뭐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팀이 뭐 이 경기에서 상당히 빠른 템포를 보였습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참 아픈 또 하나의 패배를 떠안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경기 지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보셨다고요? 예,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1라인은 여전한 파워를 보였고요. 더 좋았던 점은 사실 지역을 딱 잡았을 때의 움직임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경기를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피츠버그에 비해서 선수들의 템포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 템포에 맞춰갈 만한 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역을 잡고 퍽을 이제 깊게 넣어서 지역을 한번 딱 잡아버리면 그 뒤로부터 상당히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네트 뒤로 퍽을 보내서 그걸 잡은 이후에 그 반대쪽 사이드로 패스를 넣어줘서 공격을 전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빈틈을 발견하면은 바로 이제 포인트 포지션에 위치한 수비수에게 빼주는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 넣었다가 이제 다시 빠져나왔다가 하면서 수비진을 흔듭니다. 이제 상하로 흔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면서 그런 플레이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지역을 잡았을 때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또 이 경기에서 아쉬운 점은 포스트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피리어드에 골포스트 정도 3개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었던 시점에서 피츠버그는 3피리어드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갔고 필라델피아는 2피리어드 주도권을 잡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게 예. 필라델피아의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뭐 양 팀의 그런 차이가 승패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쪽에서도 뭐 움직임 자체에서는 희망을 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있는데 양 팀의 골리에 대한 또 언급을 주신다고요? 예, 골리가 이제 뭐 팀별로 언급을 드릴 텐데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2피리어드 도중에 매트 머리 선수가 야쿠브 보라책 선수의 1대1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잔여 시간을 출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상이 하반신 부상으로 결과적으로 위크 투 위크 그러니까 주간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지금 피츠버그가 순위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 백업 골리도 사실상 믿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머리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는 점은 앞으로 피츠버그가 오늘 경기는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는 또 약간은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필라델피아의 경우는 엘리엇으로는 어렵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은 나쁘지 않았어요. 피츠버그가 이날 52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47개 맞죠? 47개 써있는데 여기? 예. 47개나 막아내면서 상당히 분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기 슈팅을 이 정도로 엘리엇이 잘 막았다고? 라고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5실점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예. 좋았어요. 그리고 단일 경기만 놓고도 그렇고 사실 이 경기도 결과적으로 5실점이었고 시즌 성적도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3피리어드에 정말 피츠버그의 파상 공세를 사실상 이 정도 막아냈다라는 점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서는 엘리엇 선수의 공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피츠버그 머리의 부상. 반면에 필라델피아 엘리엇의 활약은 또 필라델피아의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네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시즌 첫 맞대결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MVP 누군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를 사실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예상대로 가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예,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를 꼽아봤어요. 이 경기에서 25분 38초를 출장을 했고 1골 2어시스트 플러스 2 결승골까지 넣어냈습니다. 예. 크로스비 선수가 빙판에 올라왔을 때마다 정말 팀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근데 지금 말킨 선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제 피치를 올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에서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소화한 선수는 크리스 르탕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 그런데 이 선수와 별 차이가 없어요. 르탕 선수도 25분 거의 26분 직전을 소화를 했는데 크로스비 선수 25분 30초 이상을 소화를 하면서 포워드가 거의 수비수만큼 뛴다는 건 그만큼 이 선수가 출장이 많았다는 거고 상당히 팀이 기댔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답을 확실하게 해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추격골, 동점골, 어시스트 했죠. 그리고 완벽한 티빈으로 인해서 경기의 결승골로 승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최고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크로스비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피츠버그에서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의 임팩트는 변함이 없네요. 뭐 사실 좀 부진하긴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동안 골을 못 넣었던 적도 있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골 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 최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시기에 이제 엑셀을 밟는 거라든지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자기 본인이 보여주는 거죠. 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lead by example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크로스비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11월 27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시즌 첫 대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녹음일이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목요일 이후로 한 주간에 있는 경기 중에서 뽑아주셨네요. 어떤 경기들을 보면 좋을까요? 조금 길게 뽑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녹음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공개되는 오늘이죠. 목요일은 오타와와 몬트리올. 어떻게 보면 이 또 동부지구에서 상당한 라이벌리라고도 이제 불렸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이 만났었던 두 팀인데 최근에 많이 만났었던 두 팀인데 이 두 팀이 또 와우치면 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댈러스 시카고 센트럴 디비전 이제 맞대결과 토론토와 에드먼튼 하면 또 이제 또 재밌는 라인이 있죠. 이제 맥데이빗과 뭐 매튜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두 팀이 뭐 분위기 전환을 해서 이제 작년 시즌만 봐도 그렇고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팀이 금요일날 맞붙게 됩니다. 지난주에 맥데이빗과 잭 아이클의 대결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잭 아이클이 이겼죠? 그렇죠. 버펄로가 승리를 거뒀죠. 이번에 버펄로가... 이제 오스틴 매티스와의 대결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LA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 어떻게 보면 퍼시픽의 이제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가 또 있는 LA와 뭐 여전히 NHL 뭐 전체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와 워싱턴 이 경기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고 애나하임과 내슈빌의 경기 또 뭐 예전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월요일에는 이제 매번 이제 몇 년 전부터 매번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만 만났던 이 두 팀 LA와 시카고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그때와 비교해서는 이 두 팀의 전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 두 팀이 붙었을 때도 항상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경기 뭐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NHL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현숙 기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를 해보면서 NHL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11월 25일, 11월 26일 주말 경기부터 보죠. 우리나라 인천에서 있었던 대명 킬러 웨일즈와 일본 제지 크레인즈의 2연전입니다. 저희 온더스포츠에서 중계를 하기도 했던 시리즈가 되겠고요. 11월 25일 토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대1! 이 피리어드에 크레인즈가 2골 추가로 3대1로 달아났는데 대명이 또 추격을 했습니다. 숏핸디드 골. 한 골짜까지 추격을 했지만 바로 32초 만에 다시 파워플레이 골 추가 실점이 됐고요. 하지만 대명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3피리어드 5분여를 남겨놓고 3대4까지 다시 추격을 했는데 결국 동점에는 실패를 했고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39대17 슈팅수 크레인즈가 크게 앞섰는데 올 시즌에 대명이 자주 보여줬던 그런 스타일의 슈팅수와 스코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 경기 대명이 아쉽게 졌는데요. 뭐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사실 잡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경기고 이제 중간에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서 좀 경기 흐름을 좀 가져오지 못한 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패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노우에 선수가 잘하지 못했어요. 뭐 사실 와이먼 선수는 슈팅 37개 중에 39개 뭐 37개 중에 뭐 한 33개 이상 막았으면 정말 상당히 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잘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긴 했다라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긴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이런 좀 공격의 집중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패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대명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지난 쿠시로 원정 때 그때 1차전 경기하고 정말 뭐 이번 3, 4차전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경기였고요. 그때 쿠시로 원정 1차전에서도 뭐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 가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거와 흐름 진행이나 뭐 경기 내용이나 스탯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흡사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에 공략을 당했다라는 거. 예. 지난 쿠시로 1차전 원정에서는 그게 이제 3피리어드 막판에 터졌던 거고 이번에는 2피리어드 중반 때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부분들이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크레인즈의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3피리어드 결승골의 주인공 1골 1도움을 했고요. 도움 하나 추가하면서 아시아리그 역대 20번째 개인 통산 200도움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명은 역시 맨 멀리와 스즈키 유타가 빛났는데 맨 멀리 선수 2골 1도움, 골, 도움, 포인트 랭킹 초상위권을 유지했고 스즈키 유타 선수가 3경기 연속골, 시즌 12호 골까지 내달렸던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1월 26일 일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 정기리그 마지막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대명이 파워플레이에서 브렛 파넴 선수 선제골로 먼저 리드를 잡았는데 5분 뒤에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에 사실 3대5 페널티 킬링에서 실점 없이 대명이 잘 넘겼는데 그 이후에 연속된 파워플레이 기회가 왔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피리어드 후반에 크레인즈에게 또 실점을 했고요. 3피리어드 중반 또 하나의 파워플레이 골 크레인즈가 역전에 또 달아나기까지 하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3피리어드에서도 한 골 추가했던 크레인즈가 최종 스코어 4대1로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이 부상 복귀와 징계 복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더 아쉽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스코어 자체는 사실 그 전날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아주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역시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패배한 요인은 파워플레이의 옵션 이제 뭐 중계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그 좀 단조로움 어떻게 보면 좀 멀리에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단조로운 파워플레이 옵션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격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 그러니까 파워플레이에서 그렇게 전혀 소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보였거든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수를 못 넣고 그리고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오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좀 여전히 실점은 지난 경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안 좋았던 점은 좀 중간에 이제 쐐기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2대1, 3대1 딱 이 시점부터 선수들이 약간은
뭐랄까 좀 승리에 대한 의지가 날아갔다라고도 말해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실수도 정말 많았고요. 뭐랄까 아주 열심히 뛰는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이 다음 4할인전을 앞두고 좀 더 좀 골머리가 앓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2연전에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라이언 콜드웰, 브렛 파넴 또 4차전 같은 경우에 성우재 선수도 돌아왔고 전날 결정했던 브라이언 영 선수도 다시 나왔고 뭐 전체적인 주축 선수들이 다 복귀가 되면서 기대감을 더 모았었는데 전혀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를 혹시 잡았다고 하면은 또 분위기 반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씨를 이제 또 찾는 이런 게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계 선수 복귀, 부상 선수 복귀, 이제 전력이 다 갖춰졌으니까 또 이기네. 이러면 또 흐름을 딱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좀 승리하지 못했다는 맛이 아쉽습니다. 네, 박김찬 PD는 어떠세요? 예, 뭐 결과로 보면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 주도권도 많이 갖고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 공격 부분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멀리를 중심으로만 펼쳐진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효과가 있었고. 네. 다만 이날은 이노우에가 미쳤습니다. 네. 36세이브 1실점 승리를 이노우에 미치아키 선수가 했는데 저희 온더스포츠에 따로 이노우에 선수의 그 세이브 장면이 또 모아져서 올라가기도 했어요. 영상이. 제가 그냥 감명 깊으면 그렇게 모아놓거든요. 한번 꽂힌 거죠. 네, 꼴리의 정으로서. 네.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리즈가 지난 쿠시로 원정 시리즈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그때도 쿠시로 원정 2차전 때도 이노우에 미치아키의 그런 눈부신 왜 대명만 만나면 이렇게 잘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노우의 선방쇼에 힘입어서 다량의 득점차로 승리를 했었던 크레인지였는데 이번 마지막 4차전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죠. 예. 근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부상 복귀, 징계 복귀 선수들이 합류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골이 안 터졌을 뿐. 근데 그 골이 뭐 대명 선수들이 못해서 못 넣었다라기보다는 상대편 골리 이노우에 미치아키 골리가 너무 잘해서 이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좀 강팀 그리고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의 과제, 숙제인 거죠. 예. 득점력 부분이. 예. 크레인즈의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또 기록하면서 시즌 9호 골을까지 달렸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원정 6경기에 와서 5골, 최근 9경기에만 7골을 몰아친 우에노 히로키 선수네요. 그리고 이날 눈길을 끌었던 골이 바로 크레인즈 스즈키 켄토 선수의 3피리어드 마지막 골이었어요. 데미안 킬러웰즈 스즈키 유타 선수의 친동생이라고요? 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예전에 그 쿠시로 원정 때 한번 봤었거든요. 예. 봐서 친동생이다.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루키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선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한국에 같이 원정에 동행을 했나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스즈키라는 이름이 올라와서 프런트에 확인을 해봤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예. 그래서 글쎄요 플레이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형이 보는 앞에서 또 데뷔골을 터뜨렸네요. 그러네요. 아주 눈길을 끄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어요. 크레인즈가 이번 2연전 수입을 하면서 리그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반면에 대명은 이번 크레인즈와 2연전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승점 25점, 리그 8위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러나 저러나 데미안 킬러웰즈의 최근의 침체의 원인은 역시 득점 부재인 것 같아요. 최근 6경기만 봐도 지금 9골밖에 나지 않으니까 경기당 1.50골인데 2골을 못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골 갖고 이기려면 셧아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래저래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항상 이길 때는 골리들이 잘해줬어요. 네. 사일린자를 때도 이창민이 잘했었고, 와이먼이 컨디션이 좋냐 할 때도 그랬죠.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으니까요. 예.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4번 붙어서 3승 1연장승 4승 승점 11점 크레인즈의 압도적인 우세로 마무리됐고요. 대명이 지난 시즌부터 크레인즈전 연패, 이번에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이번에도 아쉽게 첫 승 사냥에는 실패를 하면서 크레인즈전 10전 10패가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크레인즈 상대로만 유일하게 승리가 없게 됐네요. 자, 같은 날에 하이원과 오지이글스도 고향에서 2연전을 가졌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시즌 3차전. 1피리어드에 오지이글스가 2골 앞서 나갔고요. 하이원이 2피리어드 3피리어드 한 골씩 2대2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에서 이글스가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고요. 쿠지 슈웨이 선수의 골든골, 최종 스코어 3대2로 오지이글스가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양팀 나리사와 유타,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 모두 30세이브 이상 하면서 선전을 해줬는데 크레인즈의 신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연장 골든골 때 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시아리그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300도움 달성 경기가 됐고요. 이제 200골까지 4골 남았어요. 그리고 500포인트에 4포인트 남았습니다. 올 시즌 중으로 200, 300, 500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네. 막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50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포인트는 역대 3번째가 될 거고 200골은 역대 4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은 1피리어드 그리고 연장에서 김혁 선수의 2번의 페널티 상황이 모두 PK에서의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스위프트 선수는 시즌 14호 골 선두 유지했고요. 마일럼 선수도 시즌 8호 골, 많은 출장 14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8골 기염을 토했습니다. 11월 26일 양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4차전. 이날도 연장 승부였습니다. 전날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했는데요. 스코어 흐름이. 오지이글스가 2골 먼저 앞서 나갔는데 하이원이 또 2골을 따라갑니다. 2대2. 동점에서 연장의 슛아웃까지 가서 베리 텔락슨 선수의 결승골, 오지이글스가 슛아웃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오지이글스가 올 시즌 슛아웃 3번 했는데 3번 모두 이겼고요. 연장만 가도 승률이 굉장히 높군요. 연장 6경기에서 5승 1패, 리그 최고의 연장 승률을 이어갔던 오지이글스였습니다. 예, 뭐 지난 크레인즈와의 2연전하고 많이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득점이 좀 덜 났고 실점도 덜 났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2주 연속으로 동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종이 한 장 차이 승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이원이 그만큼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경기력들이 올라오고 팀 라인 간의 밸런스도 많이 안정화되고, 한라나 뭐 대명보다도 지금 하이원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글쎄요, 뭐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오지이글스전에서 뭐 연패를 했다고 해서 뭐 플레이오프 물 건너갔네 내지는 뭐 시무룩해있네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승점 땄잖아요. 승점을 딴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크레인즈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 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3피리어드, 2피리어드 후반 이후로부터 뒤지고 리드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었고, 내용조차도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할린을 상대하는 자신감도 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원이 뭐 역대 사할린과의 승부에 있어서 아이스벅스만큼이나 또 변수를 많이 만들어냈던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두 경기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오히려 4.1인전이 더 기대가 되고, 플레이오프를 가는 최종 변수는 이 두 경기에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양팀의 시리즈 정리하겠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 치열했습니다. 1승 1연장승 1슛아웃승 1패, 승점 7점, 오지이글스의 근소한 우세로 끝났고요. 오지이글스가 최근 3연패, 최근 1승 5패, 오지이글스도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 2연전 가까스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일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 사할린이 4대0으로 앞서가면서 쉽게 이기는 줄 알았는데 3피리어드 중반부터 아이스벅스가 거센 추격을 합니다. 4대3까지 따라붙었는데 마지막 엠티넷에서 동점골까지는 실패했네요.
4대 3으로 사할린이 정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11월 27일 월요일 시즌 4차전 이날도 접전이었습니다. 아이스벅스 선제골, 사할린의 동점골 1대1에서 아이스벅스가 연속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면서 3대1 리드를 잡았고요. 사할린도 파워플레이 골 넣고 한 골차까지 추격을 했는데 역시 사할린도 이날 마지막 엠티넷에서 동점골에는 실패를 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2로 이번에는 아이스벅스가 사할린 상대로 정규승을 챙겼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를 이현숙 기자님이 보셨다고요? 예,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왜 좀 사할린이 사실 승점상에서 여유가 있는지는 있어서 이런 판단을 했겠지만 백업 권리를 2번 연속으로 낸 것 자체는 좀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사할린의 얀 살리엄누꼴리가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예, 뭐 두 번째 경기는 사실상 3실점을 하면서 좀 사실상 패배의 아주 큰 원흉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정도고요. 벅스는 이제 온 찬스를 잘 살렸죠. 예, 결과적으로 온 찬스를 잘, 어떻게 보면 좀 대명 오지전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파워플레이에서 확실히 이제 또 넣어주고 어떻게 보면 뭐 티빈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득점하고 리바운드 같은 부분에서 좀 쉬운 득점을 많이 올렸던 게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엠티넷 했을 때 정말 사할린이 거치게 몰아쳤어요. 정말 한 골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몰아쳤는데 후쿠지 선수가 또 잘 막아주고, 경기 내내 후쿠지 선수는 거의 뭐 전성기에 버금갈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벅스가 어떻게 보면 좀 신승을 거두지 않았나 싶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이 승점 3점을 땄다는 자체는 앞으로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도 좀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렇죠, 점수예요. 아주 큰 좀 등을 밀어줄 만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이스벅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2세이브 2실점했던 승리 경기였고요. 반면에 말씀 주셨지만 얀 살리엄누꼴리가 사할린은 이틀 연속 나왔는데 두 번째 경기 패배로 끝났습니다. 올 시즌 9번째 출장이었어요. 왜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할린이 올 시즌 22경기에서 지금 5패를 기록 중인데요. 그 5패 중에 4패가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선발로 안 나왔던 경기에서 나왔던 4패입니다. 스텔마크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12승 1패니까 스텔마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할린의 승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원정을 대비해서 조금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도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지금 사할린에서 딱 보이는 게 잡을 수 있을 만한 상대다, 그리고 좀 약하다라고 느끼는 팀들을 상대로는 백업 권리들을 그렇습니다. 출장을 시킵니다. 예. 대명전이 그랬었죠,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니코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를 택하는 선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좋지 않죠. 예. 아이스벅스가 4년 연속으로 유즈노 살린스크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고요. 역시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원정팀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줬네요. 양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3승 1패, 승점 9점으로 사할린의 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시리즈 모두 리뷰를 해봤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번 주에 아시아리가 이사키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이번 주 경기 보기 전에 현재 순위 보고 넘어갑니다. 사할린이 승점 48점 1위, 안양알라가 42점으로 2위고요. 또 구프리블레이즈가 37점 3위, 4위는 일본 지지크레인즈 31점, 5위 니코 아이스벅스 30점, 6위 오지글스 29점, 7위 하이원 28점, 1점 차이로 쭉쭉쭉 연결이 돼 있고, 8위 대면 킬러벨즈가 승점 25점에 위치한 가운데 이제 아시아리가 이사키는 12월 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할린이 거의 지금 정규리그 우승이 유력해졌고요. 예, 사할린이 지금 시점에서도 전패를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3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안양알라 프리블레이즈의 2, 3위 경쟁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지금 4위, 5위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기 위한 팀들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4, 5, 6위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번 주 경기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12월 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 킬러웨일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 저희 온더스포츠가 또 중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유준호 살린스크 2연전에서 대명이 1연장승 1승, 정말 많은 아시아 리그 팬들을 놀라게 했던 결과를 만들어낸 기억이 있죠. 대명으로서는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2연전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사할린은 이번 2연전부터 해서 대명, 하이원, 한라를 차례로 만나는 한국 원정 6연전. 야, 8일간 6연전을 소화해야 되는 지옥의 일정이 시작되게 됐네요. 하필이면 첫 상대가 대명이어서 네. 대명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좀 힘 좀 빠졌을 때 만나야 되는데 뒤에 네. 만날수록 하필이면 첫 좀 순서라서.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라를 마지막에 만나죠. 그렇습니다. 그쵸. 이 시리즈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관전 포인트 별거 없습니다. 대명이 이기느냐 지느냐.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명이 승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이길 이제 것 같습니까? 사실상 중요하죠. 한 4점 이상은 따지 않을까. 4점이면 위닝 시리즈인데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즌 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덜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난주에 살리암누 골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첫 경기에서 스테마 골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사할린의 그 뭐랄까 균등한 파워, 굉장한 그 라인별로 균등한 파워와 새로 들어온 몇 명의 수비수, 그리고 시즌 중반부터 합류한, 초중반에 합류한 이런 수비수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전방 배치가 됐어요. 1, 2라인 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사할린이랑 분명히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명의 경기력 자체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득점을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 득점을 못한다는 부분이 스텔마흐를 만났을 때 득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기가 될 것은 분명할 겁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시즌 초나 지금이나 대명은 뭐 종합선수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상대가 강팀이든 대학팀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친구들은 항상 자기 것들만 하는 그런 경기 내용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물며 사할린의 스타일마크가 나온다 한들 똑같은 스코어 차이로 만약에 진다면 똑같은 스코어 차이로 질 거고 네. 이긴다면 똑같은 스코어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글쎄요, 뭐 시즌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팀들로 상대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한국 팀들에게는 있어요. 안양할라를 제외하고는 하이원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유럽 팀들이나 뭐 그런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상성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원정을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사할린 팀이 왔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에 대한 두 분의 기대감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야 좀 시즌 끝까지 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명도 이기고 하이원도 이겨야 그죠. 좀 재밌어집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국내 팬들 보려고 하면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나올 거냐? 저는 두 경기 다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할린의 출장 패턴을 봤을 때 나오면 저도 첫 경기, 한 경기 정도? 왜냐하면 또 8일간 6연전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텔마크 안 나오는 경기는 일단 무조건 대명이 잡아야 되지 않냐. 뭐 박힘찬 PD는 그게 큰 변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저는 대명으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아이스박스가 얀 살리암누 상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대명도 얀 살리암누나 뭐 알렉산드로 코즈뱅크 이런 선수들 나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좀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1일 저녁 7시 경기고요. 12월 2일 오후 5시 경기입니다. 인천 선악국제빙성장에서 온더스포츠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중계가 되겠고요. 저 김태범 게스트와 이현섭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러시아학 전공자로서 박봉석 캐스터가 사할린전을 맡아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봉석 캐스터가 마지막 2연전은 형이 해야지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박힘선 PD가 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네. 많은 시청 아무쪼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12월 2일, 12월 3일 토요일 일요일에 오지이글스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도 있습니다. 지난번 코리야마 2연전에서는 프레이블레이즈가 정규승 2연승을 했던 바가 있고요. 프레이블레이즈는 지금 한라보다 2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5점이 뒤져 있습니다. 2위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달려있는 시리즈가 되겠고 오지이글스는 더 바쁘죠. 현재 6위. 플레이오프 진출 위해서는 승점과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이 시리즈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이글스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위를 탈환할 가능성은 사실 이번 시리즈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블레이즈가 이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블레이즈가 이글스를 상대로 조금은 이제 정규 시즌에는 고전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원정에서 이글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레이즈가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못해도 블레이즈가 1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전 봅니다. 프리블레이즈의 결과가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오지글스에게 2경기에서 1패라도 한다면 사할리는 이제 승점 6점만 추가하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의 향방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니코에서 12월 2일, 12월 3일 주말에 니코 아이스박스와 일본 지지 크레인즈의 2연전도 있습니다. 지난번 쿠시로 2연전 2번의 슛아웃 1승씩 나눠 가졌던 양 팀인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똑같이 22경기 승점 1점 차 4위, 5위의 대결이에요. 야, 요거 이 시리즈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팀 결정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니코 아이스박스에서 새로운 뉴스가 떴다고요? 예, 얼마 전에 모이시오 선수의 방출을 발표한 이후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한명 영입을 했습니다. 타넬리 마살로라는 선수인데 88년도 베테랑 선수고 나이가 적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메스티스 그러니까 핀란드 2부 리그에서 주로 뛴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사이즈가 크지 않은 이런 선수들이 공격력이 좋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작고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 선수를 이제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스박스가 보강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치열한 정규 레이스 마지막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주목해 주시고요. 비하인드넷 124회 잠시만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소식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제37회 유한철배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부터 어제죠. 11월 28일 화요일까지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됐고요. 한양대, 광운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까지 대학교 5개 팀이 총 출전해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최종일, 최종전까지 박힘찬 PD가 현장에서 영상을 계속 담아서 업로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최종 리뷰의 시간이 드디어 왔군요. 마지막 날 2경기 결과가 대단했어요. 예, 뭐 다 예상은 가능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네. 예, 결국엔 뭐 3, 4위전이다, 1, 2, 뭐 결승전이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몇 년째 반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뭐 대단하다, 뭐 이변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네. 예, 그냥 뭐 거기서 한 끗 차이로 누가 이겼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종일 마지막 2경기 연장 승부에서 최종 순위가 다 가려졌습니다. 오늘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네. 한 팀씩 이번 대회 어땠는지 지난번 종합선수권이라든지 코리아 리그 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선수들의 올해 마지막 대회였고 4학년 선수들에게는 예, 마지막이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4학년 선수들이 좀 분발하고 예,
두드러진 활약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먼저 이번 대회 5위 4전 4패로 마무리한 경희대학교입니다. 1대6, 1대6, 1대3, 1대8 뭐 이런 스코어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순위에는 지난 대회와 변동이 없었어요. 예, 뭐 경희대학교는 항상 지금 몇 년째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팀인데 일단은 선수 수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다음에 골리 지금 백업 골리가 없이 뭐 작년에는 이창훈 골리가 혼자 고군분투 했다라면은 지금은 1학년 강준규 골리가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전에 들은 얘기로는 강준규 골리가 발목 부상으로 거의 지금 게임을 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서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끼쳤을 테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예, 뭐 지금의 스코어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내년에 이제 신입 선수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경희대학교의 다음 단계의 발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선수 수급 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예, 뭐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팀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데, 예, 광운대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체되다가 재창단되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굴곡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팀들인데 경희대가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예, 또 놓여 있게 되네요. 예. 다음 4위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마지막 날에 광운대에게 연장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종 순위 4위, 1승 1슈다웃패 2패로 끝났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번 대회는 어땠나요? 예, 항상 매번 매 대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는 정말 연세대나 고려대를 위협할 만한 다크호스다라고 하는 게 딱 어울릴 만한 네, 전체적인 팀 밸런스나 아니면은 기량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득점력이 찬스 대비 많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의 학년이 뭐 1, 2학년 위주로 좀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좀 밀린다는 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가 잘 돼 있는 팀이라고 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막상막하의 경기에서 그런 한 끗 차이가 좀 아쉬운 패배로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연세대전도 그랬고 고려대전이 특히나 아쉬웠던 경기였었고 광운대전은 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른 기량을 갖고 있지만 그 평균치가 약간 낮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경험이나 아니면은 좀 더 결정력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즌에는 좀 더 높은 순위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양대학과 이번 대회 1승 3패 4위로 끝나긴 했는데 경기 스코어나 내용만 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뭐 광운대 어느 경기 하나 쉽게 지는 경기는 없었다는 점. 네, 뭐 이 부분은 뭐 올 초에 있었던 대학 선수권부터 해서 뭐 코리아 리그 때나 예, 다 반복돼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예. 예, 그게 점점 쌓여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눈에 띄거든요. 네. 앞으로의 한양대 또 한번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3위는 광운대학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한양대에게 연장승을 거두고 1승 1연장승 2패로 이번 대회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뭐 항상 광운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부분, 수비수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격수가 예, 수비수로 전향이 돼서 뭐 수비 포지션을 소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골텐딩도 많이 약해 있는 상황이고, 예, 믿을 건 공격력뿐인데 올해 광운대의 공격력은 뭐 연세대나 고려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에 있을 만큼의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단조로운 공격 루트 때문에 쉽게 골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노출된 약점에서 계속 실점이 이루어지고 공격은 실컷 했지만 풀리지는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난 뭐 대학 선수권이나 뭐 코리아 리그에서 뭐 전패를 하거나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도 크게 다른 점은 없었으나 이제 뭐 4학년 선수들이라던가 3학년 선수들이 좀 분발하면서 득점력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지금 3위 자리에 올라오게끔 만들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신입 선수들 중에서 이제 수비 포지션이 좀 더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연세대를 위협할 만한 혹은 제압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광운대 한양대는 두 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그런 기대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대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위 1위 남았는데 최종일 최종전이 바로 고려대와 연세대학교 대결에서 1, 2위가 갈렸습니다. 네. 연장 승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연장에서 고려대에게 패한 연세대가 3승 1연장패로 이번 대회 2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발등의 불이라고 한다라면은 골텐딩 부분일 것 같아요. 김권영 꼴리가 이제 졸업반에 들어서고 그 밑에 이제 김동현 꼴리나 김태형 꼴리가 나서서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4경기 이번 대회 4경기를 돌이켜 보더라도 경희대전이야 뭐 어차피 슈팅 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경기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됐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마지막 어제 있었던 고려대와의 경기였었는데 정말 쉬운 슛들이라고 하면 쉬운 슛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약간의 집중력이 모자람에 있어서 쉽게 실점을 내줬다라는 부분이 그거를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빨리 보완을 해야 뭐 올 시즌 압도적으로 고려대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상대로 보여줬던 모습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격이나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멘탈적인 부분이나 기량 면에서는 다른 학교 팀들을 압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팀들이 글쎄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압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데 홈 어드밴티지다 내지는 뭐 그런 관중의 응원이다 내지는 뭐 박빙의 순간에서의 그런 감정 싸움이다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연세대학교라 한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산 선수들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많은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라 한다라면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직은 대학 선수가 어린 축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봐요. 네, 연세대학교가 최근 대회 계속해서 대학 최강자의 면모를 이어왔었고 고려대에게도 쉬운 승리가 연이어서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몇십 년간 그래왔었죠. 이번 대회 역전패였잖아요. 또 4대2로 좋은 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팀들 뭐 고려대를 비롯해서 광운대나 한양대나 경희대에게도 어제의 경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학교 팀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극제 내지는 자신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세대학교에게 있어서도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이 최종 결과는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번 대회 우승팀 고려대학교입니다. 참 광운대 한양대에게 3대2 3대2 쉽지 않은 승리를 챙기면서 이어졌는데 와 연세대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었고 연장승 거두면서 이번 대회 3승 1연장승 4전 4승으로 고려대학교가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가장 큰 고려대의 수확이라고 한다면은 뭐 종합선수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심현석 꼴리의 성장. 연세대와는 조금 반대되는 지금 분위기네요.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뭐 이재희 선수라던가 아니면 신상윤 선수라던가 박민규 선수라던가 어제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었죠. 정말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각 학년마다 포진해 있으면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현승 꼴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골텐딩도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심현석 꼴리가 거의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간중간 불안한 모습은 초반에 보이긴 했었지만 실제로 실점 장면들을 보면은 뭐 골리의 실수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공격 숫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점들이 더 많았고 뭐 리바운드 상황에서 수비 커버가 안 되는 시점 뭐 그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제외하고 논다고 보면은 심현석 골리가 차후 내년부터 고려대학교 골문을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팀들은 상대로 광운대나 한양대나 한 점 차의 신승이라고 표현이 맞는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지만 뭐 내년 시즌에 뭐 감독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신입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의 그런 보완점들 뭐 수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골 텐딩 부분이라던가 내지는 뭐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들이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연세대학교의 좋은 라이벌로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연세대와의 최종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지현 선수의 숏핸디드 골이 나왔고 4대2로 벌어졌을 때 사실 경기 흐름상 그냥 완전히 연세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걸 극복해내고 만들었다는 승리라는 측면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고려대학교에게도 이번 대회 충분히 또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마무리였던 것 같고 홈 링크에서 아주 좋은 또 팬들에게 선물을 선사했던 고려대학교네요. 제37회 유한철배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이렇게 올 시즌 대학부 마지막 대회가 고려대학교의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박희찬 PD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하루 빼고 네. 다 갔던 것 막 같고요. 인천에서 아시아리그 중계하고 바로 또 고려대 링크 가가지고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 경기 고생 놓친 많으셨습니다. 거는 이제 후배들이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네. 예.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네, 보셨다면 확인해 주시기 챙겨보시면은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124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 국가대표팀이 11월 27일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안 원컵 12월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안양알라 선수들만 내려갔다고 해요. 예. 대명하고 하이원 선수들은 시즌 다 정규리그 마무리하고 합숙 훈련에 합류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희 다음 125회 녹음은 12월 4일 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박힘찬 PD가 12월 5일 화요일에 일본 출장을 가기 때문에 네. 그 전날 일단 예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의 온더스포츠, 유튜브의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영상 자료 확인하시면서 더 함께 누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24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